새 내각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이 본격 출발했죠. 진통 끝에 미완으로 시작한 2기 내각, 드러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명쾌한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참 일들이 많았는데. 매주 일이 많죠. 예. 이번 주도 뭐 정치적 현안을 꼽자면 역시 재보궐선거,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 그 김무성 대표로 출범하게 됐고, 또 2기 내각, 방금 말씀하신 2기 내각이 출범했다. 예. 그 2기 내각 좀 이상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2기 내각이라고 그래서 말이에요. 규정을 했어요. 예. 사실은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내각이 임기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렇다면 또 3기 내각이 있을지 모른다 싶어서, 예. 하긴 문민정부 들어와서 이 강요들의 임기가 너무 짧아졌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례 한 얘기인데, 교육부 장관, 뭐 해수부 장관 이런 분들 임기가 거의 1년 정도.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할 기회가 거의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정책 수립과 집행은 청와대 비서진들이 주도를 하고 강요는 그냥 심부름만 할 뿐이다. 예.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에 이제 기록된다. 이게 우리가 그렇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법이다. 역사에 기록된다. 그리고 또 경제 살리는 불씨를 불씨를 꼭 이제 지켜서 경제를 살려달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언론에 임명장을 주면서 말씀하신 게 이제 주로 보도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2기 내각 성공해야 되겠죠. 사실 또 다른 정치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제 쌀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1995년에 관세와 유예를 하고 또 2005년에 2차 유예를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MMA라고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쌀이 있는데 그게 거의 한 50만 톤, 50만 900톤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유예를 할 수 없다. 지금 이제 농민단체들이 난리가 났죠.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 농지가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 또 완전 전면 개방을 하는 거죠, 이제. 농업이 괴멸되는 것 아니냐. 예. 과거에 그 칠레하고 FTA 할 때. 한번 그 포도농가 뭐 이래서 이제 시끄러웠죠. 그래서 국가가 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FTA 논의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게 농민들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한중 FTA가 올 연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시진핑 와가지고 이게 가장 우리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FTA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산 농산물이 얼마나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쌀시장 개방 같은 경우는 이거 안 할 수도 없어요. 안 하면 MMA가 계속 늘어나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해야 되는데, 그럼 관세를 우리가 이 세계 무역 이제 기구에다가 신고를 하고 관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400% 내외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민단체는 500%를 매겨달라, 510%를 매겨달라 이러는데 더 높게 해달라 이거죠. 근데 뭐 그렇게 되면 아마 외국살 우리나라 하나도 안 들어올 것 같고 아마 400% 내외 그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근데 제가 오늘 꼭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일각에서는 정치인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농산물은 앞으로 계속 수입해야 되고 우리가 이 농사 지어봤자 계속 살이 남아돈다. 이러니까 이 유휴농지에다가 뭐 골프장 같은 걸 만들고 뭘 하고 실제 대권 후보로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누구시죠?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까 전에 지방자치단체장 할 때 이 골프장 허가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런 말씀을 내하고 방송을 하면서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이게 놀리는 땅 대신에 놀리는 땅 대신에 거기다 골프장 지으면 훨씬 더 경제적 효과가 있다. 그런 주장이에요. 뭐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는 이게 식량 전쟁이거든요.
식량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농지를 만약에 잃어버린다면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골프장을 다시 또 예. 농지화하기 쉽지 않죠. 안 되죠. 뭐, 예, 그건 예. 불가능합니다. 예, 그 잔디 같은 데다가 저는 뭐 골프를 안 친지 오래됐습니다만 몇십 년 됐습니다만 잔디 같은 데다가 이제 그 농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용 못 하죠. 그 최소한 한 20년, 30년 지나야 다시 농지로 환원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잘 모릅니다. 식량 자급률이 25%에서 28% 사이에요, 지금. 전부 다 그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수입된 걸로 먹습니다. 예. 그래서 MB 정부 초창기에 강만수 장관 시절에 고환율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원화의 팽체를 써서 환율을 한 1250원 정도 유지를 했는데, 이러니까 가장 그 부담을 지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먹는 재료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엔길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예. 먹는 재료값이 뭐 밀가루부터 심지어 온갖 걸 다 수입을 하니까. 또 두 번째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밥을 잘 안 먹어요. 살 소비량이 게 계속 줄어들거든요. 예. 계속 줄어들어서 해마다 거의 한 5%씩 뭐 이렇게 계속 좀 줄어드는 단계니까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좀 대우각성을 내야 됩니다. 이 햄버거도 맛있지만, 예? 밥도 좀 계속 먹고. 신토부리를 해야 된다. 우리 젊은 시절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죠. 워낙 식량 사정이 좋지를 못하니까, 또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고 식량을 수입을 제대로 못하니까, 뭐 그때는 살로 갖고 막걸리 만들면 혼내줬죠. 그랬죠. 그래서 막걸리, 예. 쌀 막걸리 나온 게 뭐, 그래서. 그거 얼마 안 된 거죠. 예. 맞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비축을 또 해놓으니까 쥐가 다 깔아 먹어버리고, 또 실제로 한 4년 지난 것은 못 먹거든요. 냄새도 나고, 예. 이래서 못 먹는데, 사실 식량 정책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전력도 그렇고요. 물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전력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국가에서 담당하는 부처가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 전력 파동을 겪으면서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 산자부를 비롯해서 예. 나름대로는 장기 계획을 세웠지만 장기 계획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진보 좌파들 쪽에서는 이 원자력 발전소 갖고 난리들을 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러면 대안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대안을. 아주 뭐 킬로와트당 300원이 넘는 풍력 뭐 이런 걸로 할 수는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해지죠.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강요들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 국가의 지도자가 그 점을 냉철히 판단을 해서 그 강요들에게 일을 맡겨야 됩니다. 예. 이건 계획을 해서 5년이 아니라 50년 계획을 세워라. 전력이든 식량이든 물이든 식량. 예. 지금 4대강 갖고 야당이 아직도 지금 뭐 쉽지 않습니까? 무슨 뭐 이끼벌레니 뭐니. 신나는 편이시군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많이 가물고 있잖아요. 예. 예? 뭐 오늘은 지금 수원 이하에 큰 비가 왔지만은 이만큼 많이 가물었는데 물 사정은 아직도 양호하거든요. 예? 그리고 비가 그렇게 작년에 한번 왕창 집중적으로 쏟아지는데도 홍수 났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저도 4대강 11m 이 높은 댐과 유사한 높은 보를 세우고 거기다가 나는 자전차 도로 1297km 만드는 정말 반대를 했습니다. 강만 살리지 왜 쓸데없는 짓 자꾸 하느냐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그런데 강을 살리는 그 자체를 반대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영산강 주민들에게 그걸 물어봐야죠. 영산강을 이렇게 살리는데 지금 또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마 반대하시는 분은 얼마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대단히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제 지난주에 예. 이제 당권 경쟁을 보다가 이번 주 드디어 김무성 체제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정치부장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친박계로서는 큰 충격받았을 거예요. 서청원 후보가 패배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는 이미 한 이틀 전에 예. 이틀 전에 계속 돌았는데 그 평론가들이나 기자들이나 대부분 패배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 예단을 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 몰랐잖아요. 그리고 1.2%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그 여러 군데서 그 이 지목을 한 당을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지목을 한 라인이 사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청와대 그 밑에 이제 당에 내리면 황의여 대표 그리고 홍문종 사무총장 그리고 윤상현 원내부대표 그리고 김재원 의원 예. 이런 식으로 라인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이 팀밖에 목소리를 내봤는데 그게 당 지도부의 목소리였고 당의 목소리였단 말이에요. 결국 또 청와대의 목소리였고 그래서 이제 적었던 사람은 당이 너무 청와대를 맹종한다. 당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책개발도 하고 좀 거꾸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맹종만 한다. 내가 아주 심한 말까지 했어요. 내시당 아니냐, 환관당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 아주 심한 말까지 했는데 이번에 홍문종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낙선을 해버렸습니다. 이 김을동 그 여성 후보가 당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낙선을 해버렸거든요. 이러니까 서청원 후보가 큰 표차로 떨어지고 김을동 후보가 낙선한 것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이죠. 예, 홍문종 사무총장. 예, 큰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김무성 체제가 출발을 했는데 사실 그럼 김무성 체제가 앞으로 그 새누리당을 그 어떻게 다시 과거의 인기를 회복하고 정권 재창출을 할 바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할 말을 하는 예. 그런 이번에 지금 되겠느냐? 재보궐선거 어제 그저께까지 나온 여론조사는 새누리당이 환호를 지금 그 환호도 그러니까 박수를 지금 칠 정도가 됐습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그게 사상으로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예. 헌정치 전략 공천을 했기 때문이에요. 헌정치 전략 공천. 예. 대정치가 아니라 헌정치. 예, 전략 광주 공천이다. 광산을에 사무소까지 개소하고 그 박은순 서울시까지 불러서 그렇게 함께 걷는 모습을 연출한 기동민 후보를 느닷없이 서울에 동작을에다가 공천을 했죠. 아, 박원순 시장이 광주까지 내려갔었나요? 예, 광주까지 내려갔었죠. 아. 거기다가 이 권은희 수석경찰서 전 수사과장을 지금 광산을에다가 뭐 전국구보다 더한 곳 아닙니까? 비례대표보다 더한 곳이거든요. 예. 공천이 곧 당선이니까. 거기다가 공천을 줬단 말입니다. 그에 전략 공천을 해야 될 곳이 아니거든요. 원래 텃밭이니까. 예. 거기에 천정배 의원이라든가 뭐 기동민 후보라든가 거기 또 다른 분들이 다 그 출사표를 내는데 당연히 경선을 해야죠. 상향식 공천을 해야죠. 예. 그런 것은 전략 공천이라는 것은 가령 수도권이라든지 뭐 취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곳에는 이분이 꼭 필요하다라든지 어떤 이유가 뚜렷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헌정치 쉽게 말하면 거기에는 그런 공천을 했을 때는 뭔가 목표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일선은 야당 쪽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알아요? 이건 박원순 죽이기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박원순 죽이기다. 예, 기동민 후보가 만약에 낙선을 하면, 그럼 박원순이 패배로 받아들일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가서 기동민을 글쎄, 살려야 박원순. 심지어 그런 살린다. 음모론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음모론까지 야당 일각에서 나올 정도인 것 같으면 이 공천이 뭔가 제대로 당론이라든가 민의를 수렴하지 못한 공천이라는 겁니다. 기동민 공천과 권은희 공천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권은희 공천만 하더라도 이분의 그 정언을 1심 법원, 2심 법원에서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배척을 했거든요. 배척을 했다면 지금 공천을 할 때가 아니죠. 그건 나는 새정치민주연합 대법원 판결까지 좀 기다려 본 예. 뒤에 예,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아주 잘못된 공천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뭐 지금 선거 기간이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는 이거 안철수 공동대표가 왜 이런 그 무모한 공천을 계속 거듭할까? 그게 안철수 예. 대표가 한 겁니까? 예, 지난번에 김한길 대표가 한 겁니까? 글쎄 말이에요. 두 분이 자주 합의를 한 것인데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에서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공천하면서 얼마나 난리가 났었어요. 네. 결국은 이용섭 그 의원 그리고 강훈태 시장이 탈당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주에서 그 아주 신망을 받고 있는 두 분이 탈당을 했으니까 그만큼
이 살을 베어내는 아픔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또 이번에도 이런 공천을 한다? 예, 나는 좀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상 수원 라인 또 흔들거립니다. 심지어 손학규 전 대표, 현 고문이죠. 이분 또 지금 김용남 후보와 거의 박빙 단계로. 여론조사로는 지금, 예. 그게 뭐 다만 그 선거구와 과거에, 지금 남경필, 예. 지금 그 경기도지사가 된 남경필 의원이 그 4선, 5선을 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후보로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낙승을 할 수 있는 것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을 한 구도가 처음부터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예. 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종이냐? 응? 당신들이 결정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무슨 찬반을 해야 되느냐? 사실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때라지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투표장에 가서 투표 용지에 이름 보고 예. 자기가 선택해서 도장 찍는 것. 그 두 사람이 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이게 민주주의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공천을 하는 당이 최소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공천을 해야 됩니다. 최선의 공천.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해야죠. 그런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정략 공천, 전략 공천은 아니고 정략 공천을 했고 또 새누리당은 무능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응? 무능 공천. 예.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한쪽은 정략 공천이고 한쪽은 무능 공천을 했다. 집권 여당 사상 서울 동작을해서 후보를 못 찾아서 저렇게 난리를 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친박 지도부가 해도 너무한다. 그래도 나경원 후보가 여론조사는 높게 나오대요. 물론 당연히 높게 나오죠. 그분은 명분이 있으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던 분이니까 최소 서울시 안에서 지역구를 옮겼지만 그나마 명분이 있죠. 그나마. 예, 그나마 예. 명분이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친박 지도부로서도 깝깝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경원 후보가 다시 그 어중에 복귀를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그 당내 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당 안에 지금 온건한 보수주의자가 몇 분 있지 않은데 저는 뭐 나경원 후보 정도면 온건한 보수주의자, 자유주의 우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시 어중단상에 복귀하는 게 사실은 요 앞에 친박 지도부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불안할 거예요. 예? 뭐 어떻든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기 내각을 출범하면서 경제를 살리자 이랬는데 경제가 참 사실 쉽게 살아나겠습니까? 내가 오늘 사실 경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경제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들이 왜 채를 돌린지 압니까? 워낙 신나는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경제 얘기 해봐야 뭐 좀 어렵다 이런 얘기밖에 좀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좋은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 예. 예, 좋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 정치부장 하시니까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박정희 시대 때 평균 몇 % 성장하신지 아십니까? 한 10%? 8.7% 성장을 했습니다. 네. 총 1기, 2기. 1기까지는 71년도까지 1기라고 그래요. 보련적 자본을 형성하는 기고, 그 뒤에는 이제 중화학 중심으로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이제 경제의 토대를 완전히 굳힌 기인데, 지금 막 중국 성장하듯이 그때 막 성장한 거지 8.67% 성장을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몇 % 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10%가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10%가 넘게. 우리나라가 순채권국이 된 나라예요. 거기에다가 중산층이 가장 많이 늘어난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시대, 노태우 정부 때는 그냥 우리는 경제 성장을 했는데 사실 피부로와 닿기가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동안 압축돼 눌려놓았던 게 터졌으니까 이 실감을 못 했죠. 예.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걸 못 느꼈죠. 그런데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고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을 본격적으로 느끼는 시기가 문민정부 들어와서예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예. 전부 다입니다. 중산층이 형성되었던 중산층이 더 늘어나고 이게 그 럭비공처럼 중간이 부풀고 상층이 한 15%, 중간층이 한 70%, 하층이 한 15% 되는 완벽한 어떤 모델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 붕괴돼서 저소득층으로 자꾸 전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IMF도 겪었고. 예, 이걸 막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민정부 들어와서 역대 대통령이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유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무능했습니다. 중산층은 붕괴되고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상대적 박탈감만 더 느끼고 국민소득은 우주운이 올라가고 지금은 거의 뭐 나는 정체대가 있다고 봐요. 환율 덕분으로 지금 26,000불, GNI가 26,000불 이러는데 사실 24,000불이고 이 환율 빼면 거의 한 21,000불 수준입니다. 환율 탓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좀 아는 대통령이었는데. 기업가죠. 그분은 예. 기업가예요. 그분은 뭔가 하면 금융위기, 이거 우리 국가가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고환율 정책을 썼죠. 강만수 장관 때. 이 1250원, 내가 언젠가 한번 이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렵만 하더라도 1달러에 10원 같으면 삼성전자는 한 3천억, 1년에.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한 2천억. 네, 그 말씀 하셨죠. 예. 차이가, 지금은 한 2,500원, 한 4천억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고환율 정책을 썼죠. 그런데 낙수 효과가 제대로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데, 이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그걸 하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임무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할 것은, 지금 최경환 장관이 할 것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가도록 만드는 그걸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최경환 장관이 막상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 근데 그건 최 장관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다 아는데 실제 아주 안 좋다는 걸. 내가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못 하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도 못 하고. 그 얘기 해봤자 시청자들이 채를 돌리니까 싫어하시니까. 우리 경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이 낭떠러지 절벽 앞에 서 있다고 보면 돼요.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국민들 요구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나는 이게 그래서 내가 보편적 복지에 반대를 하고 정말 복지 사각지대부터 먼저 해소하자. 이게 아주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일단은 경제 성장에 고독 사는 노인들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 그리고 희귀병 질환에 고통받는 가정. 우리가 세모녀 사건 터졌을 때 야당이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세모녀법 만들자고. 그 말은 우리가 그만큼 무능합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방송에서 지금 희귀병 질환에 시달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관해서 얘기한 게 내 기억으로 한 10번이 넘어요. TV, 라디오 할 것 없이. 이 희귀병, 말이 희귀병이지요. 내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는 15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깨고 밑으로 뛰어내리고 싶다. 워낙 고통에 견디지를 못하니까. 근데 거기에 맞는 진통제를 쓰려면 자기 집 팔고 전셋집으로 전셋집 팔고 사글서방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험에서 안 해주느냐? 보험에서는 그것은 보장되지 않는 약품이에요. 똑같은 진통제인데 국산 값싼 진통제 쓰면 되는데 근데 그 진통제 써봤자 고통이 가라앉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희귀병 환자들이 숫자가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소년, 소녀 가장 지금 우리 통계를 한 2,몇백 명 잡혀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판단하기로 2만 명 정도는 됩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가 있고 어머니는 가출해버리고 다 있죠. 가장은 막상 이 집을 지키고 동생에게 밥을 해주는 사람은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누나란 말이에요. 그 소년은 아니지만 그러면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매춘으로 갑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주는 그런 직장 없어요. 그래 매춘굴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데 노무현 정부는 뭘 했습니까? 성매매 특별법 만들어서 그 과거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글자 틀리는 게 한 4개밖에 없습니다. 4단어 정도밖에 없어요. 똑같은 법을 다시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바람 잡는 겁니다. 내가 매춘을 권장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매춘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회의사당 앞에서나 중앙청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항의 데모를 하는 그 매춘 여성들을 이게 대안을 마련해 줘야죠. 그게 복지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고 너희들은 매춘하면 안 돼. 무조건 일로 와. 꽃꽂이 기술 가르쳐 줄게. 미장원 기술 가르쳐 줄게. 그리고 30만 원 줄게. 지금 40만 원입니다. 그 하는 일이 여성부예요. 여성부가 그런 짓 하는 데입니다.
돈 40만 원 줄게. 그러면 그 친구들이 40만 원 받아서 꽃꽂이 기술 배워서 나와서 매춘 안 해도 동생들 다 가르치고 어머니 부양하고 암으로 누워있는 어머니 부양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걸 좌파들이 흔히 하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예. 이런 구조적인 문제, 막상 냉담한 사람은 좌파들입니다. 보편적 복지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 뭘 해결하는데요, 보편적 복지가? 응? 내가 그래서 세모녀 사건 때, 내가 방송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진행하는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멘트에서, 세모녀 사건은 이번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우리가 안 보는 데서 언제든지 일어난다. 알겠습니다. 당신들 지금 또 반짝해서 세모녀법 만들자고 난리를 칠 건데 두고 봐라. 한 2달 있으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 잊어먹는다.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약간 좀 부족한데요. 다음, 요 얘기를 다시 좀 이어서 다음에 다시 좀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얘기가 좀 들어보니까 아주 중요하고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